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학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벡터와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벡터와 행렬을 우리가 왜 사용하는지, 우리가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 데이터를 벡터와 행렬로 어떻게 바꾸고 그런 것들을 어떤 연산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벡터의 연산, 행렬의 연산을 좀 볼게요. 앞에서 대충 저희가 말을 했던 건데 조금 제가 이렇게 날려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정형화된 수식으로 한번 보여주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간단합니다. 우리 벡터를 지금 x라는 벡터 여기 있죠. 그다음에 y라는 벡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벡터를 보면 한 줄이잖아요. 한 줄. 그래서 우리가 한 줄을 이렇게 벡터를 x라는 벡터를 저는 그때는 이렇게 썼었어요. 그리고 y라는 벡터를 이렇게 썼었죠. 근데 지금 아까 책에서 보면 x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y를 이렇게 쓰고 있죠. 이걸 저희가 행렬로 보면 행과 열이 있는데 이거를 행벡터라고 부르고 이걸 열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저희가 행벡터로 쓴 거고요. 이렇게 쓰는 걸 저희가 열벡터로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벡터로는 내가 만약에 벡터만 쓸 거다라고 하면 행렬은 두 줄이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몇 바이 몇이냐, 예를 들어서 4, 5, 6,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 행렬이 2행 3열이죠. 2행 3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x3짜리 행렬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렬은 보통 우리가 행열이니까 행이 몇 개 행이냐, 열이 몇 개의 열이냐, 이걸 보통 얘기를 하고 이렇게 2x3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벡터로 쓸 경우에는 벡터는 어차피 한 줄만 꺼내서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쓰는 방법도 가능하고 세로로 느려 쓰는 방법도 가능하죠. 이걸 저희가 행벡터로 표현했다, 이거를 열벡터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든 상관없는데 통일해서 내가 행벡터로 쓰기 시작하면 계속 행벡터로 써야 되고요. 열벡터로 생각하면 계속 열벡터로 써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통일해서 쓰면 되고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열벡터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x하고 y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만약에 x와 y를 더하겠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각각 자기 아이템끼리 순서대로 더해서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럼 얘의 특징은 뭐냐면 세 줄짜리 벡터를 더하기 연산하면 여전히 세 줄짜리 벡터가 나오는 거고요. 빼기 연산을 해도 똑같이 뺄셈 연산을 하면 자기 아이템, 자기 인덱스가 같은 아이들끼리 연산을 해서 그대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3행짜리 혹은 3열짜리 벡터를 연산을 하면 덧셈 연산이든 뺄셈 연산이든 똑같이 결과가 3열짜리, 3행짜리가 나오는 게 정석입니다. 행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줄 같은 경우에 2x2짜리입니다. 5, 6, 7, 8 이게 2x2짜리 행렬이고 10, 20, 30, 40 2x2짜리 행렬이죠. 계속해서 빼기 연산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각각 자기 자리에 있는 아이들끼리 여기 첫 번째 5, 여기는 10, 여기는 1 요걸 그대로 연산을 해서 자기 자리에다가 써주면 돼요. 그래서 행렬도 마찬가지로 2x2짜리를 덧셈 연산을 하거나 뺄셈 연산을 하면 결과도 2x2짜리 납니다. 그러니까 폼이 변하지 않아요. 네, 폼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곱하기는 좀 달라지죠. 우리 곱하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으면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요거 앞에서 봤던 거예요. 자, x1, x2, xn까지 있고 y1, y2, yn까지 있으면 x1과 y1 더하기 x2와 y2 더하기 쭉 해서 이렇게 서메이션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지금 수학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요 기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이렇게 너무 복잡한 노테이션 말고 아까 1, 2, 3, 4, 5, 6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1, 2, 3, 4, 5, 6을 표현하면 x가 1, 2, 3, y가 4, 5, 6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벡터가 곱하기 연산이 되려면 하나는 가로로 하나를 세로로 썼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행렬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행렬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1, 2, 3, 4, 5, 6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연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1은 1끼리 이렇게, 그다음에 2는 이렇게 얘하고 3은 3끼리 이렇게 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에다 써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걸 두 번째 써주고, 이렇게 한 걸 세 번째, 이렇게 한 걸 네 번째 써주는 거. 그래서 얘가 2/3짜리 행렬이었어요. 얘는 3, 2죠. 그래서 3/2짜리 행렬이었어요. 결과는 이렇게 가운데가 없어지고 2/2짜리 행렬로 나옵니다. 결과는 2/2짜리 행렬이 나오죠. 그러면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 3이 같아야지 연산이 돼요. 3이. 이 3이 같지 않으면 연산이 안 돼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1, 2, 3, 4, 5, 6 이렇게 생긴 행렬하고 1, 2, 3, 4, 5, 6 이렇게 생긴 행렬은 연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2행 3열짜리고 얘도 2행 3열짜리예요. 그래서 이 3과 2가 같지 않기 때문에 연산이 안 돼요. 이렇게 한 거하고 이렇게 세로하고 같아야지 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연산하려면 같은 폼으로는 연산이 안 돼요. 결국 앞쪽에 있는 거에 행열의 수와 뒤에 있는 거에 행의 수가 같아야지 이 곱셈 연산이 된다는 거죠. 행렬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A라는 행렬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A라는 행렬을 같은 자기 자신을 곱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 왜냐하면 물론 우연히 얘가 우리 흔히 말하는 정방행렬. 그래서 얘도 1, 2고 얘도 1, 2, 1이면 괜찮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같지 않다고 얘기했을 때 2/3, 3/2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같이 연산이 안 되는 게 행렬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벡터도 마찬가지예요. 벡터도 1, 2, 3 이렇게 있으면 얘하고 연산이 되려면 1, 2, 3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세로로, 그래야 1하고 1끼리 2하고 2끼리 3하고 3끼리 연산을 해서 다 더할 수가 있는 거죠.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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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행렬 같은 경우에 1, 2, 3, 4, 5, 6이라고 있는 행렬을 뒤집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1, 2, 3, 4, 5, 6을 우리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벡터 같은 경우에 한 줄짜리였다면 이거를 이렇게 1, 2, 3 이렇게 행을 열을 행으로 이렇게 뒤집는다는 뜻이에요. 이걸 저희가 용어를 트랜스포즈라고 합니다. 트랜스포즈. 그래서 A라는 벡터 혹은 A라는 행렬에 T라고 써주면 A를 트랜스포즈 시켜라. 얘가 A였다면 얘는 A의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X라는 행렬이었다면 얘는 X의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X와 X를 다트 프로덕트 시키는 건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이건 연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를 뒤집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 거꾸로 뒤집으면 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앞에 게 이렇게 길게 돼 있고 옆으로 가로로 돼 있고 이게 길게 돼 있으면 이렇게 연산이 되는데, 만약에 앞에가 1, 2, 3으로 돼 있고 뒤에가 이렇게 가로로 1, 2, 3으로 돼 있으면 이거 역시 연산이 안 되죠.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행이 3행 1열이고, 아니죠, 얘는 벡터니까 하나짜리죠. 이렇게 하면 원래 가로로 있는 거하고 세로로 있는 거에 각각 짝을 맞춰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하면 연산이 안 돼요. 그래서 앞에가 이렇게 길게 돼 있으면 얘가 세로로 길게 돼 있어야 연산이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뒤집으면 안 되고 트랜스포즈를 아무거나 시키면 안 되고, 우리가 앞에 얘기했듯이 내가 기본을 열벡터로 했으면 앞에 걸 뒤집어야 되죠. 그래서 X에 T에 X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기본을 행벡터로 했으면 뒤에 걸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X에 X 똑같으니까 Y로 할까요? Y에 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자기 자신을 곱할 때 앞에 거에다가 트랜스포즈를 시킨 게 있고 어떤 건 뒤에다 트랜스포즈를 시킨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기준을 내가 열벡터로 쓸 거냐 행벡터로 쓸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책에서는 지금 기준을 우리가 열벡터로 했죠. 열벡터로. 그래서 이렇게 세로를 기준으로 했어요. 세로. 그래서 세로가 기준이기 때문에 곱셈 연산이 이루어지려면 앞에 게 바뀌어야 돼요. 앞에 게.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앞에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x의 t, x의 t 이렇게 했죠. 그래서 x 1, 2, 3, y 4, 5, 6 이렇게 세로로 우리가 기준을 잡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산이 되려면 곱셈 연산이 되려면 앞에 게 1, 2, 3 가로로 뒤집어줘야 되죠. 뒤집어진다는 게 트랜스포즈입니다. 그래서 1, 2, 3을 가로로 만들고 4, 5, 6은 그대로 이렇게 했죠. 그래야 연산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노테이션을 보면 x의 트랜스포즈 y를 곱셈 연산하는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이 행렬을 제가 아까 대충 손으로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입니다. 노란색 보이시죠? x, a의 11, 12, 13 이거 그냥 다 다른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면 이렇게 첫 번째 가로와 두 번째 세로 얘네들을 각각 곱해서 싹 더한 게 여기에 오는 겁니다. 여기에. 그 다음 행은 뭐냐면 첫 번째 가로와 두 번째 B1, 2, 2, 3, 2 예, 두 번째 줄 쭉 연산을 한 게 여기에 오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A가 이렇게 생겼고 B가 이렇게 생기면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A의 가로 1, 2, 3과 B의 1, 3, 5 A의 1, 2, 3과 B의 1, 3, 5 얘네들이 각각 곱해져서 22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 연산이 뭐냐면 A의 1, 2, 3과 B의 2, 4, 6 얘가 연산이 돼서 28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1, 2, 3과 A의 4, 5, 6과 B의 1, 3, 5 이게 49를 만드는 거고요. A의 4, 5, 6과 B의 2, 4, 6 얘가 64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이 4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 거에 노란색 얘네들을 잘 보면 이렇게 되고 벡터는 이것들 중에 그냥 하나만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노란색 한 줄만 있는 벡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앞에 게 가로, 뒤에 게 세로 이렇게 있어야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거를 트랜스포즈 시킬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렬을 얘기하면 앞에 게 2/3이고 뒤에 게 3/2일 때 연산을 하면 이게 같아야지 연산이 됩니다. 이게 다르면 연산이 안 돼요. 같으면 없어지면서 결론은 2/2짜리가 남는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연산, 사실은 행렬의 연산만 알면 벡터는 그거의 하위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과 벡터의 연산, 덧셈이나 뭐 뺄셈은 그대로고요. 곱셈 연산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잘 보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이게 행렬 연산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A라는 행렬이 만약에 2/3짜리였어요. B라는 행렬이 3/2짜리였어요. 그러면 A와 B를 이렇게 곱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B와 A를 곱하는 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곱셈이나 원래 숫자, 스칼라의 곱셈, 덧셈에서는 A 더하기 B를 하나, B 더하기 A를 하나 같죠, 결과가.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가 같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B를 하나, B 곱하기 A를 하나 같죠. 2 곱하기 3을 하나, 3 곱하기 2를 하나 같습니다. 그래서 덧셈 연산, 곱셈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곱셈 연산은 스칼라의 곱셈 연산은 이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행렬은 안 돼요. 행렬은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과 곱한 거하고 B라는 행렬하고 A라는 행렬을 곱한 게 이게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한 게 요겁니다. 뭐 결합법칙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 우리 수식 같은 경우에 당연히 괄호를 이걸 먼저 계산하나 이걸 먼저 계산하나 똑같죠. 행렬도 같네요. 분배법칙.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죠. 2 곱하기 2 더하기 3 이러면 요렇게 하죠. 2는 4 더하기 2, 3은 6 같죠, 결과가. 그래서 우리 예전에 많이 이렇게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ax 더하기 ay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이걸 저희가 분배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행렬에서도 이루어지죠. 행렬에서도 됩니다. 행렬. 그리고 실수의 곱 이런 것도 되고. 근데 보시면 교환법칙은 안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환법칙은 안 된다. 이 교환법칙이 안 됨으로 해서 계산하는데 굉장히 다항식하고 다른 결과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3x는 만약에 뭐 6이다. 그러면 우리 x를 구하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구해요? x는 3분의 6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2. 이거 뭐 그냥 한 번에 알죠, 우리. 한 번에 알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를 좀 풀어서 써보면 뭐냐면 3 곱하기 x가 있고 6이 있는데 이건 사실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준 거죠.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줘서 여기도 3분의 1을 곱해주고 여기도 3분의 1을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눠서 1이 돼서 1x만 남고 요건 나눠서 2만 남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푼 거예요. 더하기 할 때도 마찬가지죠. 2 더하기 x는 만약에 뭐 7이다. 그럼 x는 7 빼기 이게 뭐 우리 넘어간다 얘기를 하나요. 7 빼기 2 해서 x는 5 이렇게 구하는데 사실 양변에 2를 빼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2를 빼주고 여기도 2 더하기 x에서 빼기 2를 해주고 뒤에도 7 빼기 2를 해주고 양변에 빼기 2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행렬 같은 경우에 만약에 a라는 행렬이 있고 x라는 행렬이 있고 얘가 b라는 행렬이 있을 때 그게 양변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3과 3분의 1을 이게 역수라고 부르죠, 우리. 3과 3분의 1을 우리가 역수라고 부릅니다. 역수. 근데 마찬가지로 행렬도 양변에 우리가 3분의 1 역수를 곱해준 것처럼 A의 역행렬을 곱해줘야 돼요. 역행렬을. 근데 역행렬을 곱해줄 때 우리가 앞에다가 A의 역행렬을 곱해줬으면 여기에다가 A의 역행렬을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앞에다 3분의 1 곱하고 뒤에다 3분의 1 이거는 곱셈일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렇게 하고 이럴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를 구하려면 우리가 A의 뒤에다가 역행렬을 곱하고 얘도 뒤에다가 역행렬을 곱하든가 아니면 앞에 곱했으면 얘도 앞에다가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왜 그렇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이거를 A하고 B를 곱한 거하고 B에다가 A를 곱한 게 이게 전혀 다릅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할 때는 그냥 사실은 3분의 1을 곱하고 3분의 1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거 넘겨서 나눈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더하기도 얘를 넘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행렬 같은 경우는 그걸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그래서 얘를 앞에다 곱해주느냐 뒤에다 곱해주느냐 이게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나 더하기는 쉽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곱하기하고 더하기를 사실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항등원이라는 걸 구하고요. 항등원이라는 걸 구하고 역원이라는 걸 구해요. 역원. 이거 뭐 어려운 것 같지만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덧셈일 경우에 항등원은 0입니다. 곱셈일 때 항등원은 1이에요. 덧셈일 때 역원은 곱셈일 때 항등원은 1입니다. 덧셈일 때 역원은 뭐냐면 음수를 붙이는 거죠. 음수. 그다음에 곱셈일 때 역원은 분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 3의 역원은 뭐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3의 역원은 뭐냐? 그러면 얘는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할 때 3에다가 3의 역원인 역수 3분의 1을 곱하면 두 개가 곱해서 뭐가 남죠? 1이 남죠. 그래서 1이 항등원이기 때문에 항등원은 자기 자신이 1을 x에다 곱하면 다시 자기 자신이 되죠. 이런 아이들을 항등원이라고 부릅니다. 덧셈일 경우에는 2의 역원이 마이너스 2니까 요거를 연산을 해주면 0이 남죠. 그래서 0 더하기 x는 여전히 x죠. 왜? 0이 항등원이니까. 항등원을 연산해주면 자기 자신이 되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덧셈 곱셈은 워낙 잘하기 때문에
썼었는데 사실 굳이 얘기를 해보면 연산을 할 때는 역원을 곱해주게 돼 있습니다. 역원을 연산해주게 돼 있어요. 곱하기는 곱하기, 더하기는 더하기. 그러면 결과가 항등원이 나오는 거죠. 항등원이 나와서 자기 자신만 남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행렬도 역원을 곱해줘야 되는데 행렬의 역원은 역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역행렬. 역행렬과 자기 자신을 연산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면 항등행렬이 나와요. 항등행렬. 그래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x만 남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앞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연산은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한데 근거는 뭐냐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행렬이 이렇게 연산을 할 때 2/3, 3/2라면 이 앞에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뒤집어서는 연산이 안 된다. 뒤집어서는 연산이 안 되고 혹시 우연히 숫자가 같아서 연산이 되더라도 결과가 다르다. 결과가 다르다. 이게 행렬에서 연산을 하는데 조금 복잡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연산할 때 조금 숙지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게 분산을 구하는 방법, 공분산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분산이나 공분산을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노테이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노테이션. 나중에 당장 통계만 배우더라도 당장 분산은 이렇게 구합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한번 써볼게요. 제가 똑같이 써볼게요. 분산은 S제곱은 n분의 1의 서메이션 i 이꼴 1부터 n까지 x의 i 빼기 x바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분산을 구하는 식이에요. 제가 분산을 지금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가 10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1, 2, 쭉 해서 10까지 데이터가 10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데이터의 분산을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x바가 있죠? 평균입니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55, 10으로 하면 5.5, 평균이 5.5인가요? 네. 먼저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걔를 다 이렇게 연산을 해줘야 돼요. 우리 아까 배운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x의 i가 얘죠. x의 1번째, x의 2번째 이거를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x의 1번째 빼기 x의 바의 제곱 더하기 x의 2번째 빼기 x의 바 제곱 더하기 이걸 어디까지? x의 10번째 빼기 x의 바의 제곱 여기까지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를 n으로 나눠주는 거죠. n분의 1 곱하는 거니까. 지금 이 식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n은 10이었어요. 얘는 10분의 x1을 뭐죠? 1 빼기 x반은 뭐죠? 5.5의 제곱 더하기 x2는 뭐죠? 2 빼기 5.5의 제곱 더하기 x3은 쭉쭉쭉쭉 가서 x10은 10이죠? 10 빼기 5.5의 제곱 이걸 다 더해준 거 그걸 전체로 10으로 나눠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식이 좀 생소해 보이지만 이 수식을 보면 바로 처음에 이렇게 딱 머리에 안 떠오르더라도 이 수식을 보고 이렇게 전개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할 수 있어요. 요거 두세 번만 해보면 요거를 딱 보는 순간 요 데이터가 있고 요걸 딱 보는 순간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수식이에요. 요 패턴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보면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아 요렇게 수식이 나오면 서메이션이 나오고 이렇게 노테이션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전개하면 실제로 숫자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요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많이 나오는 수식들을 보고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테이션을 보면 잘 그냥 그대로 전개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해볼게요. 똑같이. 여기 보면 뭐만 달라졌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xi 빼기 x바. 이건 뭐죠? yi 빼기 y바. 뭐냐면 데이터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x도 있고 y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1, 2, 3, 4에서 10. 이게 x, y는 뭐 4, 5, 6 해서 뭐 20. 이런 식으로 얘도 10개, 얘도 10개 이렇게 있다는 거죠. 10개가 아니라 뭐 100개일 수도 있고요. n만큼 있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평균을 구해서 각각의 평균 뭐 얘는 5.5,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뭐 7 이렇게 각각을 구한 다음에 보면 x에서 x바를 빼고 1에서 5.5를 빼고 그 다음에 y에서 y바를 빼고 4에서 7을 빼고 두 개를 곱한 거죠.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이만큼을 또 개수만큼 다 더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10으로 나누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 노테이션을 보면 아 이게 뭐를 빼고 뭐를 더하라는 거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헷갈려요. 생각보다. 그래서 몇 번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을 몇 번 하다 보면 이제는 이런 숫자들이 이런 문자들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이제 머신러닝을 배울 때 나오는 그 수식들이 익숙해지고 그 익숙해진 만큼 우리가 해석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수식들은 우리가 한번 전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요거. 앞에서 봤던 좌표계 얘기를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좌표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겸사겸사 드리는 게 뒤에서 보면 여기 보면 참고로 주성분 분석 이렇게 나오는데 PCA라고 부릅니다. 프린서플 P입니다. 주성분 분석이라고 있는데 머신러닝 뒤에 나오는 알고리즘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사실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수식적으로만 굉장히 많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미리 좌표계의 활용이라는 입장에서 주성분 분석이 뭐 하는 건가, 그 다음에 좌표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분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x1부터 x10까지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x가 늘어날수록 좋다. 그 다음에 x는 뭐 우리가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뭐 10개, 20개 막 이렇게 되고 막 딥러닝은 막 500개, 1000개 된다. 라고 했지만 여전히 같은 정보를 갖고 있다면 x의 개수는 작은 게 좋습니다. 다시 정보가 같다면 x의 개수는 적게 있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들을 나타내는데 제가 x1부터 x10까지 있는데 얘는 왼발의 사이즈, 얘는 오른발의 사이즈라고 한다면 굳이 이걸 두 개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 사이즈가 굉장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정보를 갖고 있다면 가능한 한 x의 개수는 적은 게 좋습니다. 혹은 어쩔 때는 이렇게 중복된 정보가 있으면 오히려 더 불리하기도 해요. 그래서 같은 정보가 있다면 x의 개수는 적은 게 좋다. 이게 정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x를 줄이는 방법. x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를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1부터 x10까지 있는데 x9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x10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뽑아내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사용하겠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x를 선택하듯이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서 이 데이터에서는 이 x8과 x9는 필요 없겠는데 라고 판단을 하고 드러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도메인 지식으로 하는 거니까 데이터 분석의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x를 x1부터 x10까지 있는 애들을 다른 데이터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1부터 x10까지 있는 걸 G1부터 G10이라는 새로운 데이터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렇게 쭉 해서 뭐 x1부터 x10까지 있는데 얘는 1.0, 2.0, 3.0 이렇게 있던 애들을 새로운 데이터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G1 쭉 해서 G10까지 있는데 1.0이었던 애를 2.0으로, 2.0이었던 애를 1.0으로, 3.0이었던 애를 5.0으로 이런 식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쭉 다 바꿔주는 거예요. 쭉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바꾸려고 하면 아무렇게나 바꾸면 안 되고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이. 그래서 특정한 규칙을 이용해서 바꿉니다. 일단 바꿔요. 바꾼 다음에 이 바꾸는 규칙을 어떻게 바꾸냐면 정보가 동일한 정보가 한쪽으로 많이 쏠리게, 예를 들어서 G1 쪽에 많이 쏠리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버리려고 해요. 버리면 정보가 조금은 소실이 되겠죠. 조금은 소실이 될 텐데 정보가 앞쪽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정보를 버려도 거의 크게 변화가 없어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X값들을 새로운 X값들, 제가 G라고 표현했지만 새로운 X값들입니다. 새로운 X값들로 바꿔준 다음에 바꿔줄 때 정보가 가능하면 앞쪽에 몰리게 만들어준 다음에 뒤에 있는 거를 버리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뒤에 있는 걸 버리는 쪽으로. 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축을 변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바꾸려면 규칙을 바꿔야 되는데 규칙은 축을 바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축으로 바꾸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만 그릴게요. 우리 10까지 있지만 X1, 2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가 만약에 이쪽이 4고 이쪽이 3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A라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4,3 이런 데이터가 있었어요. 자, 이 데이터를 갖다가 제가 축을 한번 바꿔볼게요. 축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원점을 통과하고 이 점을 통과하도록 이거를 제가 G1축으로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대로 해서 G2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 A라는 점이 원래 4,3이었어요. XY로, X1, X2로 하면. 그러면 G1, G2로 바꾼 다음에 축을 한번 데이터를 그려볼게요. 자, 이쪽으로 몇이죠? 이쪽으로. 이거 뭐 안 해봐도 3대 4대 5니까 요 길이가 아마 5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G2 쪽으로는 요 축 위에 있으니까 0이죠. 그래서 이 A라는 점은 5,0이 될 거예요. 5,0. 맞죠? 그래서 원래 데이터가 X1, X2가 있었고 이걸 제가 G1, G2로 바꾸려고 해요. 원래는 4,3이었는데 데이터가 얘가 5,0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G2는 요 한 점만 봤을 때 G2는 필요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가 여기다 몰려 있잖아요. G1 쪽에. 그러면 이제 G2는 버려도 돼요. 이 뒤에 버리고 그냥 5만 쓰면 돼요. 그래서 정보를 이쪽으로 다 모은 거예요. 어떻게 바꿨어요? 이거를? 축을 돌린 거죠. 축을 돌림으로 해서 새로운 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좌표를 바꿔놓고 이제는 얘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삐뚤어 놓고 쓸 수는 없으니까 다시 그대로 돌리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G1, G2, G1, G2 이렇게 돌린 다음에 아까 A라는 점이 여기 5,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면 돼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점이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원래 여기 있던 A라는 점은 원래 4,3이었는데 원래 A라는 점은 4,3이었는데 이거 축을 돌려놓고 보니까 G1, G2로 돌려놓고 보니까 얘는 A라는 점은 4,3에서 5,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이스 이걸 쓰면 되는데 문제는 원래 여기 있던 점 어떻게 될까? 얘는 원래 X1, X2 입장에서 보면 뭐 대충 0, 뭐 한 5쯤 된다고 할게요. 이거를 G1, G2로 바꿔놓고 보니까 얘가 오히려 3,4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G1은 여기고 G2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3이고 4, 뭐 대충 이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러면 아까 그 얘네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봤을 때 X1, X2가 있고 G1, G2가 있을 때 얘는 4,3이 든 게 5,0이니까 나이스인데 문제는 원래 0,5 든 게 이쪽으로 가면서 오히려 3,4가 됐어요.
몰려있던 정보가 여기 같으면 x1 날리면 되는데 4,3으로 분산이 돼버렸어요. 이건 오히려 데이터가 몰려있던 게 분산이 됐어요. 이러면 얘 입장에서 망했죠. 축을 돌림으로 해서 오히려 망한 거예요. 축을 돌림으로 해서 데이터가 분산이 돼버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하자는 거면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완전히 0으로 올릴 수는 없지만 0에 근접한 값들을 만들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데이터가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존재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G1을 이렇게 잡을래요. 여기 원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렇게 G1을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G2를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요 데이터들이 원래 3,4, 뭐 5,5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대부분 다 G1 쪽으로는 뭔가 값이 있겠죠. 근데 G2 쪽으로는 거의 값이 없잖아요, 지금. 높이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애들은 X1, X2가 있고 G1, G2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데이터를 이렇게 바꿔보면 아마도 G1의 값들은 굉장히 클 거예요. 얘는 골고루 있었을 거고 근데 G1의 값들은 클 건데 G2의 값들은 굉장히 작은 0에 가까운 0은 아니지만 비록 0에 가까운 값들로 채워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G2를 쓰지 않고 G2를 버려도 정보가 많이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성분 분석인데 그러면 극단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안 있고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이건 답이 없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퍼져 있으면 뭐 PC에 아니라 뭐가 와도 축을 어떻게 돌려도 어차피 정보가 한쪽으로 몰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성분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성분 분석은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 아이고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면 G1을 이렇게, G2를 이렇게 잡고 데이터를 G1 쪽으로 모아서 G2를 버리고 G1만 갖고 분석을 하자. 그러면 X1, X2로 가지고 분석을 한 거나 G1만 갖고 분석을 하는 거나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두 개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X1부터 X10까지 있을 때 G1부터 G10까지로 바꾸고 그 중에서 정보가 많이 몰려있는 G1부터 한 G3까지만 쓰자. 나머지 7개 버려도 꽤 많은 정보가 있다면 첫 번째 방법으로 분석을 하나 두 번째 방법으로 분석하나 비슷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좌표축을 어떻게 돌리고 활용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을 할게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은 이렇게 G1을 그렸어요. 근데 우리 수학적으로 기계는 이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수학적으로는 분산이 큰 쪽으로 G1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니?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얘기고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분산이 데이터가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분산이 큰 쪽, 데이터가 많이 퍼져 있는 쪽으로 G1을 잡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두 번째 규칙은 G2를 잡아야 되죠. 원래 저 G10까지 잡을 거예요. 근데 G2는 뭐냐면 일단 G1과 직교하는 축 중에서 만약에 평면하다 그러면 직교하는 축 이거밖에 없죠. 근데 3차원이라고 하면 여기 칠판을 쭉 뚫고 나오는 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G10까지 가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G1과 직교하는 축은 9개가 있습니다. 다시 G1과 직교하는 축은 9개가 있어요. 그들 중에서 그 다음 분산이 큰 쪽, 쪽으로 G2를 잡습니다. 그러면 G1과 G2와 둘 다 직교하는 축은 8개가 남아요. 8개. 그들 중에서 분산이 큰 쪽으로 G3를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G10까지 잡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정보가 앞쪽으로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그림을 볼 땐 이렇게 해서 G1을 잡지만 수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분산이 큰 쪽으로 제일 큰 쪽으로 축이 10개 있는데 그 중에서 분산이 제일 큰 쪽으로 G1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제일 중요해요. 직교하는 애들 중에서
직교하는 아이들 중에서 분산이 큰 쪽으로 2번째, 3번째, 4번째. 그래서 10번째까지 먼저 잡습니다. 10번째까지 먼저 잡고 그리고 나서 정보가 얼마나 있나 확인을 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만 데이터가 잘 한쪽으로 분포되어 있다면 어쩔 때는 G1만 갖고도 나이스하게 분석이 되고 데이터가 굉장히 골고루 퍼져 있다면 정보가 아무리 성분 분석을 해도 골고루 퍼져 있으면 10개를 다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디서 꺾이는지를 봐서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쓰면 그래도 성공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정보를 모으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 기반은 뭐냐면 이 좌표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좌표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주성분 분석을 이해할 수 있고 이거는 나중에 머신러닝 주성분 분석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배울 때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돼요. 기본적으로 벡터나 행렬, 좌표축 이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서메이션 기호 같은 노테이션을 잘 이해할 수 없으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쓰는 벡터나 행렬, 좌표축 그리고 이런 노테이션, 표기법 이런 것들의 이해를 잘 먼저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머신러닝을 배우기 전에 이렇게 수학을 배우는데 수학에 있는 어떤 정말 수학적인 막 문제를 풀고 수학의 어려운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걔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분석과 어떻게 연결돼 있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선형대수나 이런 기하학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그거에 대한 그 복잡한 어떤 수식이나 이런 거에 빠지지 마시고 데이터를 분석할 때 어떻게 연결이 될까? 현실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런 걸로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